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마무리 특강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미 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보시면, 일단 시험 범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보다 시험 범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시험 범위 안에서 그냥 가장 핵심적인 토픽 한 116개 정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수만 좀 많은 거고, 그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 한번 쭉 총정리한 형태 가지고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하나씩 보시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조직 행동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직 행동론이라는 관점에서 조직은 세 가지 조직은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그 세 가지가 2명 이상, 공통 목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람의 집합이 조직이다 보니 근데 사람에 대한 가정이 X와 Y 두 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X 관점에 입각한 조직을 기계적 조직, Y 관점에 입각한 조직을 유기적 조직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가 출제거리가 될 거냐면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을 구분하는 거, 그 특성들을 구분하는 거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계적 조직은 X 관점에 대한 거라서 집권화된 조직 구조, 전문화된 과업, 공식과 또는 많은 규칙, 수직적 의사소통, 엄격한 권한 계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외우라고 드릴 말씀 아닌 거고 X 관점의 느낌 가지고 보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유기적 조직은 그 반대적인 의미 쓰여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세요. 요 하나가 한 문제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직은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경영학의 습성상 이 두 개를 절충한 형태는 항상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조직 형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양면형 또는 양손잡이 조직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X적인 관점과 Y적인 관점이 절충된 형태가 양면형 또는 양손잡이 조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여기 끝나버리는 거고, 이쪽이 출제가 된다면 그냥 요 개념 정도 물어본 형태가 될 거니까 그 정도 가지고 대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MBO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 외에 좀만 더 떠올려 볼게요. MBO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표가 정해지면 실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목표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면 이 목표는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성과를 목표에 수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MBO라고 말씀드렸고, 이 MBO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맥그리거와 피터 드러커 정도 언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MBO 나중에 어느 쪽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거다? MBO는 보상 배분과 관련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평가의 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떠올려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MBO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정리하시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목표 설정 어떤 의미?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원칙도 보셨고 스마트 원칙이라는 것도 보신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여 어떻게 하라고? 경영자와 종업원이 같이 하라는 얘기, 경영자를 배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마지막으로 피드백,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 중에 동시 통제를 하라는 것이 피드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MBO에 대한 얘기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다음에 긍정심리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역시 긍정심리 자본 개념과 구성요소 두 가지 중심으로 정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개념은 용어 반복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안 물어볼 거고, 혹시 모르니까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 네 가지만 좀 기억해 놓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긍정심리자본 네 가지 뭐가 되냐면 자신감 또는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 또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얘기 보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즘 역시 이제 개념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건데 앞단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어느 쪽에 들어가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냐면 성격 이야기하면서 성격의 유형과 관련된 얘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두 번째로 뭐에 대한 얘기 보셨고 독재성과 민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셨고요. 근데 독재성과 민주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독재성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용어가 마키아벨리즘,
말 그대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용어 정리 느낌으로 역시나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만 얹을게요. 혹시 요 마키아벨리즘 관련해서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이거 한번 문제로 한번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가치관을 쓰게 되냐면, 조작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사용된다는 사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격과 가치관은 역시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키아벨리즘과 가치관을 묶어서 뭔가 언급할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그랬을 때 마키아벨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관은 조작적 가치관이 된다. 결국 조작적 가치관 역시 어떤 의미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성격의 유형이란 관점에서 A형과 B형에 대한 얘기 언급했고요. 뭘 기준으로 A형과 B형으로 나눴던 거지? 조바심과 관련된 물질 가지고 A형과 B형으로 나누었던 거고, 그럼 A형과 B형 중에 어느 쪽이 급한 성격? A형이 급한 성격이고 B가 느긋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장들 자주 언급되는 문장이긴 한데, 업무 수행과 인간관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급한 성격은 업무 수행 측면에서 유리할 거고, 느긋한 성격은 인간관계 측면에서 인간관계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이게 출제로 바뀌었을 때 A와 B를 바꿔치기 한 형태, 그런 것들 좀 대비하시면서 내용 보시면 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빅5 모형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 항상 빅5 모형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얘기이지만, 빅5 모형은 성격의 유형이 5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격의 유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5개네. 기준이 5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그 기준 5개 역시나 좀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니오 AC 또는 오션이라는 표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성, 우호성 또는 친화성,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신경증, 성향이라는 것에 대한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험 목적상으로는요, 어떤 것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냐면, 사실 니오 AC, 오션으로 기억했다는 사실을 애석하게 출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오션은 사실 이제 저희가 기억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하기 위한 목적의 표현이고, 니오 AC는요, 그냥 전공에서 들어가는 그 표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오 AC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은 다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의 출제들을 많이 보이냐면 신경증 성향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니오 AC를 벗어나는 뭔가를 만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신경증 성향을 뭐라고도 할 거다? 정서적 안정성이라고도 할 거라는 거고, 그 신경증 성향과 정서적 안정성이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은 분명히 시험 목적상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빅5 모형에 대한 이야기 다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역시나 지각 쪽 가서 지각 오류에 대한 출제들은 자주 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좀 용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지각 오류가 어떤 걸로 포장이 돼서 나올 수도 있을까? 역시 제가 예전에 이론 강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행동론에서의 지각이란 개념은 인적 자원관리 쪽으로 넘어가면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 평가라는 개념을 만들고요. 인적 자원관리 관점에서 평가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평가해야 되고 사람을 평가해야 돼. 근데 지각 쪽에서 이 지각 대상이 역시나 사물과 사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물을 지각하는 건 단방향의 문제이고 사람을 지각하는 것은 쌍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각할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럼 다시 이게 인적 자원 관리 문제로 넘어가면 사물이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을 평가하는 직무평가 쪽에서 오류를 언급할 가능성이 없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는 오류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인적 자원관리 관점에서 평가돼야 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뽑아야 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와 뽑아 놓은 사람을 평가하는 거. 뽑아야 될 사람을 평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고? 선발이라고 하는 거고, 뽑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 뽑아서 데리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인사평가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선발 쪽 보시면 다양한 선발 도구 보셨고, 그 중에 정말 노골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붙는 건 선발 면접이 되다 보니까 선발 면접도 오류가 발생할 거고 인사평가도 오류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지각 오류는
선발 면접과 인사평가로 포장이 돼서 물어봐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후광효과, 뿔효과. 물론 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넓은 의미에서의 후광효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각자가 피지각자를 지각함에 있어서 피지각자가 가진 또 다른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후광효과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근데 이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 거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좁은 의미에서의 후광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뿔효과라고 한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역시나 객관식 시험 목적상 동의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후광효과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을까? 현혹 효과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후광효과와 뿔효과에 대한 이야기 보시게 되는 거고, 다음 상동적 태도 영문 표기로 스테레오타이핑,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정관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개념 잡아드리면 지각자가 피지각자를 지각함에 있어서 피지각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지각 오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투영효과 또는 투사 6글자로 늘리면 주관의 객관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각자의 감정이 기록되는 형태가 투영효과 또는 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영효과 또는 투사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릴 목적으로 대표적인 예 두 가지 드렸잖아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야. 본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가 말이야 하면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 그게 바로 투영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순위효과 역시나 지각자가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와 줘야 하는데, 이 정보가 들어오는 패턴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이 순위효과는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보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들어온 정보와 나중에 들어온 정보에서 가중치를 달리 가져가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정보를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처음 효과 또는 최초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장 나중에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것을 나중 효과 또는 최근 효과라고 한다는 사실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순위 효과에 대한 얘기 드렸고, 다음에 대비 오류, 말 그대로 비교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를 비교할까? 지각자 간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지각자와 피지각자 간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각자와 피지각자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각자는 자신과 유사한 피지각자를 후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텐데, 이걸 따로 빼서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유사 효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 한 가지 있습니다. 대비오류 또는 대조효과라는 표현과 유사효과라는 표현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인지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대비 또는 대조효과라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비오류 또는 대조효과 안에 유사효과가 포함돼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비오류와 유사효과를 구분시켜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결국 문제 상황에서 출제자가 대비오류 안에 유사효과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유사효과와 대비오류를 구분하고 있는지는 문제 안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대비오류에 대한 개념을 유사효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보기에 유사효과가 없는 거죠. 대신에 뭘 집어넣는 경우? 대비오류를 집어넣는 경우 있을 거고, 그 경우라면 대비오류와 유사효과를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출제자가 문제를 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유사효과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보기상으로 대비오류도 포함되어 있고 유사효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는 대비오류와 유사효과는 구분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을 유사효과를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대비오류란 표현과 유사효과란 표현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인지하고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상관편견 또는 논리적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 그대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지각 오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분배적 오류, 가혹화, 중심화, 관대화 경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서 지각 오류 몇 가지 뽑아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얹을게요. 그 자존적 편견과 통제의 환상에 대한 개념 두 가지 보셨을 거고, 이 둘은 분명히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하면 자존적 편견인 거고,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하면 통제의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지각 오류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 다음에 역시나 기인과 관련된 얘기 들어가 있고요. 일단 기인에 대한 개념부터 떠올려 보시면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근데 그 원인은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뭐와 뭐?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귀인이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때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 기준을 주장한 사람은 켈리의 입방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준이 모두 세 가지, 합의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 일관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잡아 놓으셔야 돼요. 떠올리겠습니다. 합의성 또는 일치성,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뭐 사이의 관계? 동료,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 특이성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과업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일관성은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외적 귀인과 내적 귀인을 판단하게 될 텐데, 낮이면 외적 귀인, 반대가 내적 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내용들 가지고 귀인에 대한 얘기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강화와 관련된 얘기 보셨고요. 이 강화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화와 관련된 얘기 두 가지를 보신 건데, 첫 번째가 강화의 유형 또는 강화의 전략과 관련된 측면 보시면서 일단 목적 베이스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두 가지 뭐였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목적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 두 가지였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강화 방법이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얘는 뭐 하는 거고? 보상을 부여하는 거고, 얘는 불편 자극을 제거해 주는 거고, 얘는 보상을 불편 자극을 부여해 주는 거, 얘는 보상을 철회해 주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뒤에 두 개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좀 더 자주 물어봤던 내용이라서 같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의 일정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강화는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용어 때문에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힘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강화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속적 강화를 해줘야 하는 거고, 효과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속적 강화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속이다 보니까 단속적 강화 형태는 모두 네 가지고,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순서? 고정간격법, 변동간격법, 고정비율법, 변동비율법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순서인 이유는 변동비율법 쪽으로 갈수록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까지 말씀드리면 강화 쪽에 대한 이야기 보신 거고, 그 다음에 태도와 관련해서 이제 태도에 대한 개념 잡아드린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태도의 구성 요소 이야기했고요. 이 태도의 구성 요소는 모두 세 가지이고, 이 세 가지 역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정리하자고 얘기했던 거야. 왜 제가 이걸 순서대로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시 예전에 이론 강의 때 했던 얘기 잠깐 떠올려 보면, 지금 태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태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놓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각,
학습 태도. 결국 태도는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지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각이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태도는 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받아들인다는 인지적 요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감정이 만들어질 텐데 그걸 우리는 감정적 또는 정서적 요소라고 하는 거고, 감정 또는 정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대로 뭐 하면 돼요?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또는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순서대로 뭔가 진행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가지고 태도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얘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몰입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조직 몰입 개념적인 측면 잡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용어 그대로니까 별거 없는 거고, 역시나 조직 몰입에 대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고? 마이어와 알렌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마이어와 알렌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 몰입은 모두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주어와 수로사의 관계를 가지고 개념적인 측면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볼 거니까 각 몰입의 형태에 대한 키워드들을 계속 잡아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정서적 몰입이라는 관점에서는 정서적 애착 또는 한 가지 더 조직 동일시라는 표현 가지고 개념 잡아드렸고, 다음에 지속적 몰입 일단 개념 잡아드리면서 어떤 개인이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남아있는 게 나가는 보다 나으면 남아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지속적 몰입이다 하다 보니 지속적 몰입은 다분히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서의 조직 몰입에 해당한다는 사실 말씀드렸던 거였고,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에 입각한 조직 몰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 가지고 조직 몰입 쪽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다음 조직 심리행동이요. 역시나 조직 심리행동 쪽에 정리했던 내용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개념적인 측면 정리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장표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 정리하신 건데, 역시나 개념부터 좀 떠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드렸냐면, 경영학에 사용되는 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봉사, 헌신, 희생의 의미. 그래서 조직 시민행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봉사, 헌신, 희생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봉사, 헌신,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직 시민 행동은 자발적인 행동일까? 비자발적인 행동일까?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사실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이 자발적인을 비자발적인으로 바꾸어서 말장난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조직 시민행동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 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시민행동은 모두 5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얘와 뭘 섞을 거라고? 앞에서 보셨던 긍정심리 자본의 구성 요소랑 섞을 거니까 구분해 놓자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조직 심리행동 모두 5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성 요소가 다시 개인을 지향하는 구성 요소와 조직을 지향하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개인을 지향하는 구성 요소가 이타주의와 예의, 조직을 지향하는 구성 요소가 성실성, 시민의식,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3가지가 있다는 사실 정리해 놓으시는데, 제가 이거 이론 강의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우기 귀찮으셔가지고 이응이 들어가면 개인, COC 들어가면 조직으로 외우고 계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항상 드린 얘기 있지. 성실성은 뭐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다. 양심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앞에 2개와 뒤에 3개 분명히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직 시민행동과 관련된 이야기 간략하게 보셨고, 다음 태도의 변화의 과정, 레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 태도 변화의 과정은 역시나 태도 자체가 변화 가능성과 지속성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변화 가능성과 지속성을 그냥 물과 얼음 사이의 관계로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레빈의 주장에 따르면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녹아야 돼. 해빙. 그 다음에 변화, 제 동결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3가지 단계 일단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순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 변화 안에 들어가서
이 변화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순응 또는 복종이라고 하는 거, 동일화 또는 일체화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면화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별적인 개념까지는 필요 없어. 단 순서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능에서 내면화 쪽으로 갈수록 태도 변화의 강도는 커지는 거고 태도 변화가 적극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동일화와 내면화 때문에 뒤쪽으로 한번 하나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리 얘기할 텐데 나중에 뒤에서 보시게 되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보실 거고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프렌치와 레이브는 권력이라는 것을 5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5가지가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이라고 하는 5가지가 되는데 앞에 3개는 조직의 공식적인 지위와 관련돼 있고 뒤에 2개는 리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권력인데 그 리더 개인의 특성이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화와 내면화에 대해서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을 연결시켜 드린 내용이 있고 이거 바꿔치기 맨날 할 거니까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데 준거적 권력은 동일화와 내면화 중에 동일화와 관련돼 있고요. 전문적 권력은 내면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준거적 권력은 동일화와 관련돼 있고 전문적 권력은 내면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까지 다시 연결시켜 드리면서 해빙, 변화, 재동결에 대한 이야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역시나 태도 변화 쪽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미 보신 내용이긴 한데 이 개념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또는 조직 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나중에 조직 변화 쪽에서 코터의 8단계와 레빈의 3단계로서 다시 한번 등장이 되는 내용이긴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말씀드리면서 레빈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 반응 이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태도 변화자가 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주변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주변적인 것들은 모두 4가지가 되니까 그 4가지 떠올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전달자의 신뢰성, 메시지의 난이도, 메시지의 반복, 듣는 이의 몰입도라고 하는 4가지가 되는 거고 하필이면 4개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인지 반응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도 변화와 관련된 이론으로서 하이더의 균형 이론과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둘 사이의 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이더의 균형 이론은 태도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태도 변화자의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이론이고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태도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태도 변화자의 내부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태도 변화 이론이라는 사실 하나 먼저 떠올려 드리고요. 그럼 이제 들어와서 하이더의 균형 이론이고요. 사실 하이더의 균형 이론 알파벳 3개 떠오르고 계시면 개념 잡고 계신 거야. P, O, X요. 그래서 P와 O 사이의 관계, O와 X 사이의 관계, P와 X 사이의 관계를 곱해서 양과 음을 만들어 줄 거고요. 양이면 균형 상태, 음이면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균형 상태에서는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거고 불균형 상태에서는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이더의 균형 이론 쪽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말 그대로 개인 안에는 다수의 인지들이 존재하는데 그 인지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할 거고 그 인지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는 갈등의 형태는 모두 3가지 접근 갈등, 회피 갈등,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 중에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가 물어봐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냐면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과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의 선후 관계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인지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감정 노동, 말 그대로 감정을 소비하는 노동. 근데 이러한 감정 노동은 노동자 입장에서 실제 감정과 노동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 노동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고요. 제일 첫 번째, 실제 감정과 노동상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거 가식적 행동, 완전히 일치하는 거 진실 행동, 그 사이에 내면화 행동이 있다는 사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감정 노동은 가식적 행동, 내면화 행동, 진실 행동이라는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감정 노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가식적 행동에서 진실행동 쪽으로 갈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는 사실 이야기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추가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이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뭐에 영향을 주냐면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어떨 때 성과가 가장 높을 거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과가 가장 높을 거다라는 사실 말씀드렸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U자형과 역U자형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개념과 성과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일반적으로 역U자 형태를 갖는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어떠한 개념과 비용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경우라면 U자 형태를 가진다고 해서 역U자형과 U자형에 대한 차이점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과와의 관계라면 역U자형, 비용 사이의 관계라면 U자형의 형태를 가진다는 사실을 떠올려 놓으시는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역시 시험을 보시다 보면 어떤 표현들도 종종 볼 거냐면 S자형과 역 S자형이라는 표현을 보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U자형과 역U자형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에 S자형과 역 S자형이라는 형태의 표현이 등장하면 일단 S자형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고요. 역 S자형은 출제가 되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경약 전체에서 역 S자 형태를 가지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내에서 역 S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목적이니까 보기상으로 역 S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건 틀린 보기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S자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이건 옳은 표현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상황. 그래서 그런 테크닉까지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이쪽에 대한 이야기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카츠라는 사람은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능력은 그 세 가지 개념적 능력과 인간적 능력과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뭘 가지고 있어?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위의 능력이 개념적 능력, 가장 하위의 능력이 기술적 또는 전문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물어볼 거라는 건데, 역시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게 되면 아마 그림 하나가 들어가 있었을 거고, 물론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우리 의사결정이라는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의사결정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누긴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거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수준은 서열과 관련돼 있다 보니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관리적 또는 전술적 의사결정, 하위 경영자가 수행하는 운영적 또는 업무적 의사결정 세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문장 보기를 만들 거냐면 전략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뭐의 중요성이 커진다? 개념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고, 운영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기술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런 취지 가지고 이 세 개 사이에 위계 구조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 가지고 그 능력에 대한 위계 구조까지 확인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 동기부여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두 가지 들어가 있고, 일단 아주 베이직하게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에 대한 가름마 물어볼 거니까 그거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론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알더퍼 ERG, 허즈버그 이온,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있다는 사실 가르마 태워 놓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나 여기에 뭐가 추가될 수도 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추가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정 이론이요. 브룸의 기대 이론, 포터와 롤러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대시의 인지적 평가 이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자기결정 이론에 대한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체 뭐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론 하나? 나중에 직무 설계 쪽과 관련해서 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올뎀과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 역시 동기부의 문제 안에서 보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제가 이미 드리긴 했냐면 지금 동기부의 이론이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두 가지가 있다면 올뎀과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은 내용 이론이냐 동기 이론이냐라는 내용 이론이냐 과정 이론이냐라는 것이 남게 되는데 이건 안 물어볼 거라고요. 왜냐하면 올뎀과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은 내용 이론적 요소와 과정 이론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름마 태우는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 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개요 잡아드린 다음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 떠올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이론이고요. 각 이론들별로 딱 두 줄씩 정리했어요. 그냥 그대로 쏠게요. 메슬로우 제일 첫 번째 욕구 구분과 관련된 얘기 보셨고 모두 5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송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고요. 특징,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순서적 중요성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첫 번째가 진행만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동시 발생 또는 동시 충족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알더퍼 메슬로우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있다고 계속 이야기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 존재, 관계, 성장. 그래서 앞자 모아서 ERG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특징, 순서적 중요성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뿐만 아니라 좌절, 퇴행도 가능하다. 동시 발생 또는 동시 충족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허즈버그 욕구 2개, 불만족과 관련돼 있는 위생요인과 만족과 관련돼 있는 동기요인 2가지 특징 이 2개를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 위생요인은 불만족하고만 관련돼 있고 동기요인은 만족하고만 관련돼 있다. 그래서 뭐 하나 강조했냐면 하나의 요소가 위생요인이면서 동기요인일 수는 없으니까 위생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것과 동기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름마 태우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가르마 태우기 위해서 상위적인 느낌이면 동기, 하위적인 느낌이면 위생으로 구분한 다음에 딱 2가지만 조심하자고 얘기한 거잖아. 그 2가지 뭐였어? 임금과 대인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그 임금과 대인관계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중에 위생요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그 정도 떠올려 드리면 될 듯하고 얘는 뭐 할 얘기 없는 거지. 성숙과 미성숙,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발전돼 간다는 사실 이야기했는데 사실 얘 자체보다는 얘가 또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뒤에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 중에 하나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요?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 따르면 상황 변수로 뭘 쓰고 있으니까 부하의 성숙도라는 것을 쓰고 있으니까. 다음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욕구 3개, 친교, 권력, 성취 욕구 3가지고요. 특징, 상위 욕구, 일부 욕구, 사회적 욕구, 학습된 욕구, 후천적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맥클랜드의 주장에 따르면 각 개인들마다 이 3가지 욕구에 대한 서열은 같을까 다를까? 개인차가 인정된다는 거고 물론 그 중에서 맥클랜드는 어떤 욕구를 제일 강조하고 있긴 하고 성취 욕구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맥클랜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인간의 욕구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개발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떠올려 보시면 될 듯하고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 딱 한 줄 떠올리겠습니다. 동기부의 강도는 3가지의 곱 그 3가지가 뭐야?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이라고 하는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몇 개 변수를 추가한 게 포터와 롤러의 기대 이론, 다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전에 일단 큰 틀상으로 공정성은 모두 3가지가 있다는 사실 이야기했고 그 3가지가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세 가지가 되는데 아담스가 보고 있는 공정성은 분배 공정성을 의미한다는 사실 말씀드린 거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성 뭐가 필요하다고?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기부여자와 비교 대상을 투입분의 산출로 표시한 다음에 이걸 비교해서 일치하면 공정성, 일치하지 않으면 불공정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불공정성이 지각돼 버리면 당연히 개인은 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그게 바로 동기부여 과정.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냐면 기본적으로 투입과 산출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투입과 산출을 바꿀 때 실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바꾸는 것도 가능해? 인지적 왜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방법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내 상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떠나거나 바꿔버리든가. 그 두 가지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얘기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뭐와 연결시켜도 상관없다고 MBO와 연결시켜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가 잘 정해지면 동기부여도 잘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목표를 잘 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잘 정한다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던 거죠. 첫 번째,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돼?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다음 두 번째, 목표의 난이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했는데 로크의 표현대로 가면 어떤 목표가 정해져야 돼? 도전적인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근데 이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사실 이야기했던 거죠. 그 정도 가지고 로크와 관련된 이야기 떠올려 놓으시면 되고 다음 태시 동기부여 크게 두 가지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재적 동기부여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내재적 동기부여가 형성된 후에 외재적 동기부여가 결합되면 최초에 형성된 내재적 동기부여는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된다라는 사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내재적 동기부여 외재적 동기부여 끄집어냈으니까 한 가지만 앞쪽에 있는 얘기 우리 동기부여 이론 하기 전에 동기부여에 대한 개념 정리하면서 동기부여와 욕구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동기부여와 욕구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인 거고요. 목표가 없으면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욕구에 대해서 회계사쯤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이고 목표가 없으면 욕구라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동기부여 쪽에 대한 이야기 가름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토크만의 집단 발달 단계 들어가 있고 이것도 회계사 시험에 종종 한 두세 번 정도 물어본 내용이고 일단 회계사 시험에서는 순서적인 문제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 뎁스로 가져가자고요. 그래서 순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 수행기, 해체기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가지가 했던 얘기가 있어. 격동기를 뭐라고도 번역할 거라고? 폭풍기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번역상의 문제니까 같이 가져가시면 좀 안전장치로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형성기, 격동기, 규범기, 성과 수행기, 해체기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할 갈등에 대한 얘기 하는 거 역시 역할 갈등에 대한 개념 잡아드릴 목적으로 앞단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의 구조는 일과 사람의 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과 관련해서 역할 이야기했고요. 더하기란 관점에서 규범을 이야기했고 사람이란 관점에서 지위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뭐에 대한 볼륨을 좀 키워서 간 거냐면 역할에 대한 볼륨을 키워가면서 역할은 집단 구성원이 수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일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집단이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집단이 해야 될 일을 집단 구성에게 밀어 놓은 건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역할 형성이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이 역할 형성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역할 기대, 역할 전달, 역할 인식, 역할 행동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맨 앞에가 역할 기대, 맨 뒤가 역할 행동인데 이론적으로는 역할 기대와 역할 행동은 일치해 줘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쪽이 문제가 된다고? 일치하지 않는 쪽이 문제가 되고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역할 갈등은 모두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역할 모호성, 역할 무능력, 다각적 역할 기대, 역할 마찰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되는 건데 개념 잠깐 떠올릴게요. 역할 모호성, 중간에 정보가 누락되는 거. 역할 무능력, 말 그대로 역할 인식은 제대로 됐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이 부족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다각적 역할 기대, 여러 개의 역할이 들어왔을 때 이 역할 간의 상충관계 때문에 한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역할 마찰, 서로 원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해서 마찰하다가 원하지 않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네 가지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다가 용어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또 강조했던 거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역할 갈등과 다각적 역할 기대 사이의 관계. 역할 갈등이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로 사용되면 이 네 가지를 다 품어요. 근데 역할 갈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좁은 의미로 사용되면 뭐와 동의어다? 다각적 역할 기대와 동의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출제상으로 역할 갈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역시나 얘네들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건지 다각적 역할 기대를 의미하는지는 문맥상으로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듯해요. 그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역할 갈등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팀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일단 뭐부터 얘기 드렸냐면 팀과 집단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드렸죠. 어떤 차이점? 집단은 양이든 음이든 모든 상호작용을 다 고려하고 있지만 팀은 양의 상호작용, 시너지만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팀에는 문제해결팀, 임시팀, 자율경영팀, 교차기능팀 또는 다기능팀이 있다는 사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뒤에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자율이고요. 경영학에서 표현되는 자율성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떠올려 드려서 그 정도 가지고 팀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응집성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 앞단의 얘기 집단 응집성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단결된 분위기 그리고 집단 응집성이 높아지게 되면 집단의 성과는 높아지는 거고 집단의 성과가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도 높아지는데 집단의 성과가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전제 조건? 집단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말씀드렸고 이것 때문에 아마 기본서에 이런 식의 그림 하나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떠올리면 그러니까 집단 응집성이 낮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이게 되는 거고 집단 응집성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성과를 보이거나 낮은 성과를 보이는데 이 두 개를 가르고 있는 것이 집단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상황별로 집단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가 가장 낮은 상황은 집단 응집성이 높고 집단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성과가 가장 높은 상황은 집단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에 일치하고 집단 응집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말로 풀어가지고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같이 보시면 이 앞단에 대한 얘기는 된 거고 그럼 이제 물론 집단 응집성이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정리해보면 어쨌든 집단 응집성이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는 높아지는 거니까 조직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 응집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응집성이 높은 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게 그냥 문제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 일치, 카리스마 리더, 가치관의 공유, 소규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제일 강조했던 거 카리스마 리더가 등장한다는 거 뭐까지도 괜찮다고 독재적 리더까지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민주적 리더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응집성이 높은 집단은 카리스마 또는 독재적 리더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오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적 리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응집성이 높은 집단의 특징을 알았으니까 이제 집단 응집성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과업 성과를 강조하고요. 참여적 관리하고요. 집단을 재구성하면 되는 거고 이쪽을 제일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했지.
그래서 집단 간 경쟁심을 조성하면 집단 응집성은 높아지지만 집단 구성원 간 경쟁심을 조성하면 집단 응집성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 때문에 함정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던져드린 문장 하나가 있어. 그리고 이 문장이 O인지 X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똑같이 던져드리겠습니다. 조직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 간 경쟁심을 조성하면 된다. O일까? X일까? X라고 얘기했잖아. X. 어디가 문제된 거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조직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 간 경쟁심을 조성하면 된다. 앞에 저 집단 응집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 조직 응집성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은 집단보다 상위 개념, 이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집단과 조직은 개념상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위 개념을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하위 개념을 집단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직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경쟁심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지 집단 간의 경쟁심을 조성하면 조직 안에 있는 집단 간의 경쟁심이니까 조직 응집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 응집성이라는 표현과 조직 응집성이라는 표현 사이의 말장난 분명히 신경 쓰면서 보기 읽어 가셔야 돼. 이거 인지 안 시켜드리면 그냥 쭉 읽어버리고 말걸? 저 처음에 우리 이론 강의할 때 이거 다 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인지해 놓으세요. 집단 응집성과 조직 응집성은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들까지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아리의 창이요. 일단 이 네 가지 영역 이야기하기 전에 조아리 창에서의 갈등 발생 원인은 자신과 타인에게 투영된 누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고 좀 이제 풀어드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영역은 모두 네 가지 둘 다 잘 알고 있으면 공공 영역, 둘 다 잘 모르고 있으면 미지 영역,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 잘 알고 있으면 사적 영역, 타인만 잘 알고 있으면 맹목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갈등 발생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갈등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미지 영역, 갈등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공공 영역이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조아리 창까지 다 이야기했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